안녕하세요. 톨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수많은 미스테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갯바위에서 발견된 6월 6.2 사건인데, 이상한 건 사건 발생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와 관련된 신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부터 시작해서 무속인이 유골을 놓고 구슬하거나 종교의식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무속인들은 이 죽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교의식을 위해서 누군가의 묘를 파헤치더라도 다시 수습을 했을 거고요. 분명 누군가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오늘의 이야기.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전라남도 한평군 한평읍 석상리에는 석두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석두는 바다 맞닿은 지역이 돌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석두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여긴 훌륭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돌머리 해수욕장이 있어서 관광객들도 종종 찾는 곳이었죠. 2012년 4월 22일, 광주에서 돌머리 해수욕장을 찾은 이 씨와 그 일행은 사진을 찍기 위해 풍경이 예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해수욕장 인근 인정이 드문 곳에 넓적한 갯바위를 발견합니다. 저기 좋은데? 하고 달려가서 바위 위로 올라섰는데 바위 위에 이상한 물체가 놓여 있었던 거죠. 얼핏 보면 그저 그냥 하얗기만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다가갔는데 사람의 유골이었던 겁니다.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발견된 건 총 3구의 백골 사체였습니다. 사체에 이 살점이 전혀 붙어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사망한 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었죠. 경찰은 즉시 시신을 수습해서 감식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지 너무 오래된 상태였고 심지어 백골화까지 진행된 상태였기에 감식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백골 사체가 발견된 현장 인근에는 매장 당시에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시 소재의 옷, 나무 뿌리, 그리고 흙이 발견되었는데요. 감식 결과 역시나 해당 사체들이 매장된 지 한 2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세 구의 사체는 각각 성인 여성, 10대 어린이,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유아로 추정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사실 성인 여성을 제외하고는 성별을 특정하는 것조차 좀 어려웠다고 해요. 또한 이 세 구의 유골이 서로 가족인 줄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사체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이 사체들이 바다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다고 보기보다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모아놨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해 보이는데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곳에 모여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현장 인근에서 4개의 종이 상자와 비닐봉지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게 백골 사체를 유기하는 데 사용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의 결론은 누군가가 이미 매장되어 있던 유골을 일부러 파내서 갯바위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누가, 왜인데요? 사건 그 현장은 사람들도 많이 드물고 당연히 CCTV도 없는 곳이어서 목격 증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인근 석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 한 명씩 탐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관련된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백골 사체가 발견되기 얼마 전 갯바위 인근에서 무속인이 굿을 벌였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유골이 발견된 장소에서 무당들이 종교의식을 자주 행해졌다는 증언도 추가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유골이 발견된 시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바로 2012년은 이장이나 화장을 해도 되는 윤달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유골이 무속인의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백골 사체의 신원입니다.
일단 경찰은 사체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하기로 해요. 전국에 수배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뒤지는가 하면 인근 해안과 야산을 정밀 수색하기도 했죠. 이 길목에 있는 CCTV도 살피고 조사할 수 있는 건 뭐 싹 다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단서도 또 아주 작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답답한 건 아마 경찰일 겁니다. 결국 경찰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인근에서 조금이라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돌머리 해수욕장은 주기적으로 무속인들이 종교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변 마을에서도 혹시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조사를 하던 중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2년 전인 2010년에 전라남도 무안에서 발생한 무덤 쇠말뚝 사건입니다. 2010년 2월 무안군 해제면에 위치한 대사리 마을에 이장 노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성묘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바로 묘의 봉분에 쇠말뚝 4개가 한 10cm 정도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노 씨는 처음에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뭐 별거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쇠말뚝을 모두 뽑아놓고 돌아왔는데 이후에 꿈자리가 좀 뒤숭숭한 거예요. 문득 쇠말뚝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결국 찝찝한 마음에 다시 선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13개의 쇠말뚝이 봉분에 박혀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노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선산에도 쇠말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지어 이 쇠말뚝이 꽂힌 위치가 시신의 막 머리랑 가슴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서 더 소름 끼쳤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행동에 마을 주민들은 동요했고 경찰은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쇠말뚝을 하나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쇠말뚝의 개수는 무려 350여 개. 피해를 입은 무덤은 2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무덤의 집안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 거주 중이고 성인 남성이 있는 집안의 무덤에만 쇠말뚝이 꽂혀 있었던 거죠. 여자만 살고 있는 집안의 무덤에는 이 쇠말뚝이 전혀 박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선산에 있는 무덤에 쇠말뚝이 꽂혀 있으면 그 집에는 아들이 살고 있다는 뜻인 거겠죠. 이것으로 봐서 경찰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거 범인은 마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남의 무덤에 쇠말뚝을 박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 봐서는 미신에 심취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정신 이상자가 벌인 소동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대사리 마을 주민 129명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이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다른 마을까지 퍼져갑니다. 당연히 남의 무덤에 쇠말뚝을 받고 다니니까 또 미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목격담도 증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죠. 석도마을과 대사리마을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은 첫째, 두 마을 다 한평 노씨의 집성촌이었다는 거고 둘째는 지리적인 공통점인데 한평만을 끼고 있는 해수욕장에 인접한 마을이라는 겁니다. 석도마을이 돌머리 해수욕장과 가까운 것처럼 대사리마을은 닭머리 해안가와 가까워요. 그리고 닭머리 해안가 역시 무속인들이 종종 종교 행사를 즐겨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돌머리, 닭머리라는 지명의 이름도 유사합니다. 혹시 무속인의 종교 행사가 어떠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어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모든 미스테리를 풀려면 갯바위에서 발견된 맥골 사체의 신원을 밝히는 게 가장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갯바위 근처에서 매장된 흔적은 남아 있는데 사실 이걸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럼 추측을 좀 해보자면 윤달에 누군가가 이장을 위해 유골을 들고 갯바위로 와서 유골을 묻었다는 뜻이 되는데 왜 제대로 된 무덤터에 이장을 하지 않은 걸까요? 또 이상한 건 백골사체의 가족들 역시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의 묘가 막 파헤쳐져서 유골이 사라진 거면 분명 신고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고 연락도 없고 해당 백골사체가 우리 가족인 것 같다고 말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혹시 가족들이 무덤을 파헤친 범인인 게 아닐까요? 가족들이 무속인의 힘을 빌려서 막 무언가를 염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몇몇 무속인들에 따르면 두 사건은 당연히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무속인 또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이건 부정의식, 청부살인과 다름없는 저주의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건 당시에는 무속인이 현장에서 굿을 벌였다는 사실만 공개되어 있을 뿐 어떤 무속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은 기묘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백골사체는 누구의 것이며 갯바위에 백골사체를 유기한 사람과 이 무덤에 쇠말뚝을 받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로 동일 인물일까요?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떠한 종교가 손을 뻗치고 있는 건 아닐지, 혹은 은밀한 저주의식이 한평만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이 모든 것이 정말 미스테리한데,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면 사체 오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도 밝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도태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일이나 인간관계, 자신의 커리어 등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모든 걸 포함해서요. 답답하고 숨막히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럴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조언받고 싶은데 막상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동료도 아무도요. 저라면 무섭고 고독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겪는 청년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20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원룸에서는 몇 날 며칠째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한 여성이 막 통곡을 하는 소리였어요. 주민들은 여성의 소리에 무슨 일이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관심을 갖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괜히 오지랖인가 싶기도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울음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좀 괜찮나 보다 라고 했는데 한 달 후 건물 앞에 등장한 건 다름 아닌 119 구조대원이었죠. 바로 이 건물에 살던 30대 여성 A씨가 7평짜리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현관문고리 옆에 몸을 기댄 모습으로 굳어 있었는데 이 안타까운 건 A씨의 죽음이 사망한 날로부터 한참 뒤에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울음이 끊긴 날로부터 괜찮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니까 그제서야 이웃들이 알아차린 거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갑자기 직장 해고에 남자친구와 이별으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망 직전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그냥 통곡하는 것뿐이었고 결국 그 상태로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는데 그녀의 시신이 방치되어서 부패할 동안 A씨 주변 그 누구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죽음을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고독사란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악취나 미납된 월세, 관리비를 받으러 온 집주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일이 많아요. 심하면은 1년이 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시신은 향채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고독사라는 건 주로 60대 이상의 이 장년층에게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최근 들어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인생 통틀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활발한 시기, 고독이라는 단어는 청년들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2021년 8월에는 인천 용종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더 비참한 사실은 이 시신이 사건으로부터 무려 2달 뒤에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유품 정리사들이 현장을 찾았을 때 달력은 6월에 머물러 있었고 또 냉장고 안에는 이미 썩어버린 음식물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수선한 방 안 속 눈에 띄는 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 한 권. 서른엔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또 2020년 11월 옥탑방에 살던 27살 여성 C씨는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문틈은 모두 테이프로 막은 상태여서 바로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조차 그녀의 사망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이 시신이 발견된 벽 한쪽에는 잘 될 거야 라는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기도 했죠. 이 사망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 청소 업체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취업준비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각종 미납된 고지서들. 이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경제난, 취업난 등의 이유로 우울에 빠진 청년 세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이긴 했어요. 최근엔 20, 30대 우울증 환자 중 40%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사례들이 더욱 안타까운 건 바로 고독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서울 한 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그는 가족들과 불과 100m 거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그의 집에서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도 모습을 드러내는 이가 없었고요. 가족조차도 그의 죽음을 외면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30대 남성 D씨 역시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장 일을 하면서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빚이 있었나 봐요. 이 막대한 빚을 갚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품정리사 말에 따르면 그가 남긴 보험증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D씨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의 어머니 말이 그냥 좀 찢어버려요 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실제로 유가족은 유품을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고독사를 맞는 청년들은 저마다의 모종의 이유로 가족과의 사이가 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병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다면 더더욱 안쪽으로 고립될 거고요. 2023년 7월에는 충남 천안시 소방서에 다급한 출동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22살의 젊은 남성 E씨가 집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옆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을 바꿀 순 없었어. 일단 경찰은 유가족에게 연락하고자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씨에게는 유가족이 없었어요. 그는 생후 2개월의 나이에 보육원에 맡겨진 뒤 줄곧 그곳에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인 2021년에 성인이 되고 자립에 나섰지만 불과 2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이 씨는 대학에 진학을 한 상태였지만 머지않아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그만둔 뒤 결국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됐죠. 사실 그는 그 전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친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손자로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또 사회에 고립되어 버렸어요. 그가 생활했던 보육시설 원장은 이 씨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씨는 보육원에서 친구도 많고 그 누구보다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보육원을 나와서도 친구들과 줄곧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하지만 그는 이 남몰래 홀로서기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부모의 도움을 받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도 이 독립이란 서툴고 어려운 겁니다. 평생 보육시설에 살다가 덩그러니 세상 밖에 나온 경우에는 더 험난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위한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단지 돈만으로 외롭고 어려운 자립 청년들을 위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정말 절실한 거는 심리적인 지원이거든요. 특히 자립 청년들의 경우 어릴 때부터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모든 걸 함께 했으니까. 근데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당장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자립 청년들을 추적한 결과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아픔과 고민들이 쌓이고 쌓여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외부 관계를 단절한 일명 은둔 청년이 약 21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데 미처 파악하지 않는 사례들을 합쳐보면은 한 50만 명 정도라는데요. 이게 엄청난 수치죠. 은둔 청년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연이은 취업 실패로 인한 이 상실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을 실패자로 낙인 지어버리는 사회의 분위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 개발에 힘을 쏟지만 가정 환경이나 빈부격차 등으로 취업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는 좌절감이 그들을 짓누르는 거죠. 꼭 취업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학창 시절 인간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나 혹은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은둔형 청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한 유품 정리 업체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창고에서는 미처 찾아하지 않은 사망자들의 신분증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이게 87년, 91년, 98년, 99년생, 모두 고독사한 청년들의 나이입니다. 너무, 너무 젊지 않나요? 그래서 이미 유품 정리 업계에서는 청년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지 오래입니다. 이 노인의 경우 지 자체에서 생활 반응 등을 검사하는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견이 늦어져서 시신 훼손 정도도 정말 심각하죠. 그들은 대부분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부패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침대 매트리스, 책상 하나가 전부고 식재료가 있어야 할 곳엔 인스턴트 제품들 뿐
그리고 옷이나 신발은 이 비닐봉투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단출한 삶. 대신 벽면에 빼곡하게 붙은 포스트잇 속 자기계발 문장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먹먹하게 만듭니다. 청년 고독사에 대한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지난 2021년 정부에서는 일명 고독사 예방법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청년 구직 지원 프로그램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독사한 청년들, 그들은 분명 환영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 비극에는 우리 사회의 소외와 단절, 무관심이 깔려 있어요. 아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로 발견된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의 금요 사건 파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남자는 사망 17일 만에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휴대전화에는 유일하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스팸 메시지였죠. 그는 거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소통 창구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